네, SBS 퇴근길 경제자유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저녁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네, 정호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살펴봐야 될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보셨겠지만 검은 월요일이라고 이제 수식어를 붙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큰 폭으로 추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해서 역시 지금 장에 대한 불안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오늘 대우조선 매각 한화그룹의 품으로 들어왔다. 이제 속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떤 배경으로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국제 승인은 받을 수 있을지, 한화의 시너지는 어떤 게 있을지, 대우조선 헐값은 아닌지 여러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구구연합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갖고요. 이후에 반러시아 연합이 깨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몇 년 몇 개월 만에 최저치, 요새 자주 들리는데 거의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은 월요일이라는 제목이 모든 언론에 붙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5.07% 빠졌습니다. 제가 이 CG를 맡기면서 제가 제대로 확인했나 두 번 확인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네. 반면에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1,400원을 넘을 거다, 1,450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1,431원, 1,430원까지 네.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하락할 요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 압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450원 얘기도 곧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이제는 있습니다. 1,500원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률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3% 빠졌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5%, 일본 마이너스 2.66%, 중국 마이너스 1%, 홍콩 마이너스 0.68%, 대만 마이너스 2.41%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네, 올 초에 우리가 3,000선 육박을 했었죠. 2,989였죠. 네. 근데 지금 2,220. 좀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2,000선 얘기도 나오고 2,000선 깨지지 않느냐 이런 전망까지 일부 증권사, 일부 IB에서 내놓고 있으니까요. 네, 예전에 2,050선을 최저선이다라고 내놓은 증권사도 있었는데 그 2,050이 나올 때는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2,220까지 오니까 그 말이 꼭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생길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5월, 6월이 최저점이었고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오늘 장 상황 보면 그 전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면 오늘 폭락 증시에서 하락 종목 수가 최대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933개 중에 891개. 그러니까 올 들어서 하락 종목 수가 가장 많았고요. 코스닥도 역시 1,513개인데 그중에 1,43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시장 개설 이후에 역대 최대 하락 종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5% 내린 적은 꽤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기업이 실적이 괜찮은 기업은 또 옥석을 가리거나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53,900원까지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82,000원. 그러니까 52주 신저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답답한 장인데요. 원달러 환율 추이도 보시겠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4일 기준으로 1,187.3원이었는데요. 지금 올 들어 상승폭이 정말 크죠. 그래서 지금 다른 통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엔화 같은 경우도 어제 드디어 이제 일본행이 이제 개입을 시작을 했고, 오늘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파운드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달러화에 대한 이제 여타 통화에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중진국 무관하게 다 지금 굉장히 통화 가치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지금 저기 밑에 하단에 나가듯이 검은 월요일 공포가 지배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이탈리아 총선 유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6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겠다고 지금 이쪽에 나가고 있는데 6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6시 20분에서 6시 반 사이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오늘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대우조선이 그동안 사실 이제 파업부터 굉장히 오래된 동안 이제 매물로 나와 있었죠.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었는데 그거 이제 분리 매각이냐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파업 이슈도 크고 여러 가지 그 뉴스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결국 한화그룹이 가져가게 됐다. 그래서 간단히 내용 요약해드리면 오늘 산업은행이 기자회견을 했죠. 강석훈 회장이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해서 조건부 MOU 체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업체죠 1조, 한화 시스템 5천억,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 4천억, 한화 에너지 자회사 3곳에서 1,000억 이렇게 해서 이제 2조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그 이제 대우조선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역량 있는 민간주인 찾기가 근본 해결책이다. 즉 2조 원이 과연 가능하냐? 왜냐하면 4조 원이 이미 넘게 투입이 됐는데 헐값 매각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 빨리 파는 게 중요하다. 빨리 팔아서 지금 이제 조선업이 호황일 때 빨리 이제 수주하고 수익을 올려서 그 산업은행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민간 대주주를 찾아줌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에도 더 박차를 가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빅3 체제죠. 조선이 이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른바 이렇게 빅3가 이제 수주의 한 90% 가량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우조선이 이제 기술력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회사라는 그런 낙인 때문에 이제 가격 협상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결국 또 저가 수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빅3가 뭐 출혈 경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이렇게 분할 매각이 아니라 통째 매각을 함으로써 조금 경쟁보다는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노조 반대 뭐 이런 과제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를 할지. 물론 지금 대우조선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LNG 운반선 30척, 총 86억 달러 일감이 있기 때문에 또 높은 환율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산업체가 강점인 한화하고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현대중공업 그룹이 인수하려고 그랬을 때 EU의 반대로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쟁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한화가 조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기업 결합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동안 이제 대우조선에 대해서 어디로 매각될 건지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일단 한화가 가져갔다는 소식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결합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은 검찰 수사 얘기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주인을 잘 찾아서 잘 해결돼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탈리아 총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CNBC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연합이죠. 멜로니가 총리가 유력한데요.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극우 여성 총리가 확실시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독일의 한 잡지가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극우고요. 그만큼 더 급진적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급진적이라는 게 이제 좌파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포퓰리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했는데요. 파시스트인 멜로니가 푸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멜로니 대표가 2012년에 창당을 했죠. 이 창당을 한 이탈리아의 친구당이라는 곳이 이탈리아 사회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CNBC 제목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무솔리니 이후 가장 오른쪽, 가장 우익 정부가 들어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EU와 동떨어진 정책을 펴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유럽의 연합을 흔드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세 개의 당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극우 연합으로 뭉쳐서 선거에 나왔는데요. 푸틴과 친구 사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친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탈리아 총리는 푸틴과 개인적으로 피서를 갈 정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요. 이게 과연 지금 특히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천연가스 공급을 끊으면서 계속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탈리아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우리는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러시아와 손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의 제목은 이탈리아 친러 극우 정권 출범에 EU와 나토가 안절부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살비니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보다 유럽과 이탈리아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온 그런 인사고요. 가운데 있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년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경우에 유럽연합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극우로 가기는 특히 러시아 쪽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의 이런 총선 결과가 유럽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이 많아서 며칠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는 이미 영향을 줬어요. 오늘 많이 빠진 거의 원인이 사실 국내 요인보다 그 자이언트 스텝 밟은 FOMC 그리고 영국 정부의 감세한 발표, 이탈리아 극우 정권 출범 이 세 가지를 꼽을 정도로 오늘은 사실 미국, 유럽 이런 외부 악재가 우리 시장을 더 크게 흔든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태리 채권을 보겠습니다. 이태리 국채 10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리의 상황이 이탈리아의 상황이 계속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관련돼서 더 그렇게 더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오늘은 러시아 전쟁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였죠. 푸틴이 이제 총동원령을 내리고 러시아가 전쟁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또 이번 주에는 돈바스 지역과 관련돼서 병합 투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SBS 국제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온 김수영 기자한테 저희가 급하게 나와서 지금 이탈리아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더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김수영 기자는 저희 채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익히 아실 텐데 이제 미국 특파원 시절부터 이제 그때는 좀 코로나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을 해서 네. 정말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여러 이슈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거물급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기사를 풀어내는 그런 네.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그런 코너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인터뷰를 했었죠. 러시아 관련해서 누구 쭉 했었죠.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개전 초기 한 2월, 3월 무렵부터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관련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정통한 인사라고 할 만한 사람 한 10명을 인터뷰를 네. 했었어요. 네. 그 미국에서는 뭐 대사급 인사, 전직 장군,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직 마리우폴 부시장 같은 경우는 마리우폴이 포위당해서 함락 위기에 있었을 때 그 도시 상황을 제가 시시각각 인터뷰를 하면서 상황을 취재를 했었고요. 러시아에서는 뭐 야당 인사인 전직 에너지부 차관 그리고 전직 외교부 차관을 통해서 좀 푸틴의 입장을 들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콘스탄틴 코샤초프라고 러시아 상원 부의장을 인터뷰해서 러시아의 입장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양쪽의 입장을 좀 번갈아 가면서 들으면서 이 전쟁의 실체가 뭔지 그동안 좀 다각도로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러시아 얘기부터 네. 여쭤볼게요. 그럼 지난주에 푸틴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네. 총동원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특별 군사작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겠다. 두 번째는 탈나치화하겠다. 이게 푸틴이 내세웠던 목표였거든요. 이 나치라고 하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쵸.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있나? 근데 제가 콘스탄틴 코사초프 상원 부의장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한테 했던 답변이 지금 당신 모르는 척하는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우글우글거린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대내적으로 그렇게 선전선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특정한 목표를 지정한 군사활동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전쟁을 벌여왔는데 그게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군의 상황이 어떠냐면 오른쪽에 하르키우주가 퇴각을 했죠. 전체가 거의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하면서 이 군대 러시아군이 후방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군 장비도 지금 뭐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탱크, 장갑차 다 버리고 도망가고 지금 러시아군이 한계에 봉착을 했거든요. 이 전쟁을 끌고 가긴 해야 되는데 푸틴이 이거를 우리 이제 병사가 없어 전쟁을 못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은 절충안이 군 동원령인데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부분 군 동원령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어제 뉴스를 한 것 중에 벤 호지스라고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크렘린 내부의 강원파 간의 굉장히 치열한 전투에 버금가는 논쟁 끝에 나온 용어다. 왜냐하면 강경파들은 러시아가 더 세게 우크라이나를 몰아붙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면 동원령을 내리면 러시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불안해지거든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썼던 것도 맞지 그렇죠.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 당신의 삶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 우크라이나 애들 혼내주고 나치들 다 정리를 하고 이 전쟁, 이 군사 작전을 끝낼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부분 동원령, 그동안 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게 뭐 기준도 모호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나이가 40대인 사람도 막 차출이 된다고 하고 여기저기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면서 막 버스를 타고 막 후송되는 그런 장면들이 러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막 수십 개 도시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잠잠했었는데 반전 시위가 일어나면서 어제도 700명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진압 영상을 보면요. 막 곤봉으로 막 경찰들이 굉장히 세게 진압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험악하고요. 또 국경지대를 보면 지금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들. 특히 비자가 없이 나갈 수 있는 인근 도시, 인근 국가들로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 그 행렬이 아직도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그만큼 러시아 사회가 그동안 표출되지 않았던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출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제 뉴스를 할 때 서방의 제재가 먹히지 않았다. 네. 실제로 루브러 가치도 돌아왔고 러시아 사람들은 맥도날드에 대체된 자국 햄버거를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고 네. 뭐 원유도 다 팔고 있고 무역 수지도 크게 흑자를 누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수치상으로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그 이면에는 그 수면 아래로는 그런 불안함이 잠재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거의 전문가들 대다수는 러시아 쪽 사람들 말고는 이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러시아 국가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게 그 국가는 푸틴의 어떻게 보면 일방 독재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라는 게 물론 가스값이 오르고 러시아가 버틸 만한 여력은 있지만 러시아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 서방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쪽에 좀 뭔가 상황이 크게 바뀌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게 푸틴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댓글을 보면 이현철 소장님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저희 지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저희 러시아 얘기 끝난 뒤에 바로 모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푸틴 얘기를 계속 해보면요. 푸틴의 핵 위협이 이제 지난주에는 화제였는데 그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어제 벤 호지스 전 사령관에게 푸틴이 진짜 핵을 쓸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핵을 쓰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러시아가 원래 핵이라는 거는 쓰지 않을 때 가장 무서운 카드입니다. 저 핵을 쓸지 몰라. 우리가 러시아가 원하는 걸 좀 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핵을 써버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러시아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싸움이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서방 연합군이 무기 지원을 하면서 좀 간접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과연 미군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느냐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벤 호지스 장군은 그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쓰게 되면 러시아 군대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 불안감이 아마 이번에 이런 어떤 허세스러운 그런 선언으로도 나타났다고 보는 게 그날도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저쪽에서 니네 핵 쓸 거야? 쓸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근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유엔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가 핵을 쓰겠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표현을 해서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경고성 멘트를 날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콘스탄틴 코사초프 상원 부의장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무슨 야만 국가도 아니고 러시아는 핵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자국 영토가 공격받는 경우 그리고 외국의 어떤 군사적 경제적 조치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 이 두 가지 외에는 핵무기를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 투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헤르손 그다음에 자포리자, 그다음에 돈바스에 있는 두 개 주에서 주민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뭐냐면 원래는 러시아 영토가 아닙니다. 근데 이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95% 이상이 나오면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러시아의 합병을 원한다라고 주민투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게 크림반도 비슷한. 그리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 병합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영토가 러시아 땅이 된다. 그러면 이 4개 주는 이제부터 러시아 땅이 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땅을 찾겠다 하면서 이 영토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영토로 공격받게 됩니다. 러시아의 본토로 공격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핵 공격을 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핵을 쓴다라고 막 위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영토가 위협받고 실질적으로 공격을 받고 우리 국민들이 죽는다. 그럼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해도 우리를 말리지 마. 우리는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굉장히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어떤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수 있었다면 사실 핵무기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아예 분쟁 지역, 러시아가 다 장악한 지역도 아니에요. 일부 지역을 점령한 곳을 주민투표를 해갖고 전체 주가 다 우리 거다라고 이제 우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당연히 우리 땅을 찾겠다고 공격을 하고 현재 헤르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거의 조만간 회복하지 않을까 전망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거의 고립돼 있다 그래요. 그 강을 끼고 완전히 몇천 명이 지금 고립된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주민투표 이후에 만약에 결과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니네 퇴각하지 않으면 니네 어디에 핵무기를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의 수위를 굉장히 올릴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그만큼 쓸 카드가 이제는 핵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절망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김수영 기자가 이제 전쟁 초반에 오히려 좀 더 우크라이나 쪽 인사들을 많이 인터뷰했던 걸로 하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불리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이나 심리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응원 내지 군사 무기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는 한참 동안은 굉장히 또 우크라이나가 불리했었잖아요. 좀 소강 국면이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이 주요 정부의 인사들은 지금 현재 전황을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네. 우크라이나는 현재 상황에 승기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 호지스 장군은 아마 연말이면 전쟁 이전 상황으로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된 무기가 개전 초기에는 사실 많이 전달이 못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뒤에서 자신들의 전쟁 무기를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 무기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하이마스라는 로켓이 있습니다. 이 로켓이 어느 정도냐면 한 사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병사들은 하이마스 발사 버튼을 누르고 밖에 나서 담배를 펴요. 근데 이게 GPS로 그냥 목표 지점을 그대로 때린답니다. 거의 지금, 오차 없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후방에 있는 어떤 병참 기지 그리고 탄약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거의 버텨낼 재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전선에서 조금씩 뒤로 밀리다가 하르키우 같은 곳에서는 거의 도시를 버리고 도망치다시피 허겁지겁 다 퇴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군사 전략을 영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남부 헤르손을 점령을 하겠다고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다 우리는 남부를 회복할 거야라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거기로 실제로 공격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오른쪽에 하르키우 주에 있는 병력을 상당 부분 이동시켜서 헤르손을 막기 위해서 병력 이동을 했는데 그거를 알고 오른쪽을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어있는 도시를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점령하고 있었던 돈바스의 일부 지역까지 러시아가 도시를 뺏기는 그런 좀 상황으로 밀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부는 가서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른쪽에서 퇴각한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헤르손 같은 지역은 이제 크림반도하고 연결되는 요충지인데 거기에 있는 러시아군이 사실상 포위된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망치려면 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는 아주 지금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어서 거기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러시아가 조만간 손실을 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 언급도 했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 유럽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네. 해요. 오늘 예보 나오니까 런던이 평년 대비 심지어 마이너스 5도, 독일도 평년 대비 3.5도.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자원 부족 때문에 걱정인데 러시아도 이 전쟁에서 겨울이 닥쳤을 때 미칠 영향이 꽤 크잖아요. 사실은 그쪽 지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가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은 그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의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이 접점에 있는 게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지금 서방 진영에서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스값과 이거를 어떻게 견디느냐. 그 러시아는 이거를 어떻게 에너지를 활용해서 대러 제재를 풀어내느냐. 이게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가지 조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자포리자거든요. 네. 자포리자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네.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이 있는 곳인데 제가 자포리자의 CEO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디젤 엔진이 열흘을 버틸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한동안 폭격이 계속되고 전력선이 차단이 되면서 아주 극한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뺏기면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을 우크라이나는 이 원전을 돌려서 유럽에 전력을 공급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유럽 전체 에너지 상황이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유럽 세력 간에서 이 자포리자는 빼앗길 수 없고 또 뺏길 수 없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자포리자를 아주 재빠르게 주민투표에 붙여서 자국 영토로 합병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경제 얘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원전 얘기도 관심이 가는데 뭐 인플레이션 뭐 할 거 없이 그냥 세계 시장이 지금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관심사는 혹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김세영 기자가 인터뷰했던 많은 분들은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간다라고 뭐 물론 다 이제
전제 조건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이번 연말을 넘는 거는 확정적이고요. 한 내년 이맘때는 어떻게 돼 있지 않을까라고 내년 이맘때요? 예, 뭐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 기대보다 훨씬 장기화되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영토가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영토 수복의 개념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에 전쟁을 벌여갖고 점령한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돈바스와 크림반도는 2014년도에 이제 강제 병합이 되고 돈바스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분쟁 지역화된 곳인데 우크라이나는 이곳도 다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은 서구에서 받은 무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은 굉장히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과연 본인들이 2014년에 점령했던 지역까지 내주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러시아도 어떻게든 이걸 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뺏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내주게 되면 푸틴의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부동항이 전 세계에 세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크림반도입니다. 이것을 뺏기면 러시아는 그냥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기는 것과 동시에 푸틴은 정권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김수영 기자를 모신 것은 어느 때보다 정치 외교적 이슈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국면이 지금 한 뭐 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그쪽 지역의 여러 그 의사 결정자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모셔서 네. 관련 얘기 좀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뭐 워낙 네. 일이 많아서 저기 시청자분들은 이 얘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네. 비디오 머그의 워싱턴이 글로벌 인사이트죠. 네. 예, 그 채널에 보시면 김세영 기자의 많은 인터뷰들과 또 오늘도 뭐 하나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 네. 그 관련 내용 당장 오늘은 아니고요. 예. 아, 예. 자세히 네, 보실 수 참고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